예, 이번엔 하나대투증권 가보겠습니다. 예,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어제 새벽 그리스 증시가 4.6%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엔 11%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이 신의 한 수 같은 절묘한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묘한 상승의 전략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새 정부의 행보가 매우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대신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증권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리스의 처음 주장에 대해서 EU 측은 물론이고 대부분 채권국에서는 이 그리스가 발행한 재정주권을 과연 누가 사겠느냐 라면서 반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치프로스를 일단 한번 만나고 난 뒤에는 그들의 표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확 바뀝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유로존 지도자들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바뀔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에 진 빚을 모두 갚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채무탕감 요구를 철회하면서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두 가지의 국채 교환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금리채로의 교환인데요. 그리스 정부 부채가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44% 수준인 1,42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발행해서 교체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채권일까요? 명목 GDP에 연동한 일종의 변동금리채인데요. 이거 아주 재밌는 발상입니다. 얼마 전에 유전업체들이 발행하는 구조화 채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채권업체가 시출을 하는 족족 석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에 비례해서 금리는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높은 금리로서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금리를 낮추고 대신 석유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높은 금리를 쳐주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채권이 바로 구조화 채권인데요. 그리스 경제가 호전되기 전에는 매우 낮은 금리로 지불되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이자를 내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치 구조화 채권처럼 매우 흥미로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이도 좋고 내부도 좋은 상생의 전략이죠.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그리스가 회생이 늦어질 경우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나거나 혹은 헤어컷을 심하게 당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회생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이자를 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율을 크게 낮춰서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경제가 회생한다면 조금 높은 이자율이 부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ECB가 보유한 270억 유로 규모의 국채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바꿔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대부분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못 갚아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을 못해서 발생하게 되죠. 원금 상환이 없다면 부도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재정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채권을 이자만 내는 영구채로 교환함으로써 그리스의 부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 다 밝혀진 거죠. 그렇게 완고하던 채권자들이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를 만나면 완전 얼굴이 뒤바뀌고 했던 비밀 말입니다. 지금도 바로파키스 장관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국을 개별 방문하면서 그리스의 제안을 수락하는 국가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 구단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녀의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리스 정부가 입장 정리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철의 여인 메르켈 총리마저도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그리스 등 채무국들이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합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말이죠. 이게 오늘 새벽 그리스가 11%나 급등하게 된 이유입니다. 박 이사님. 네. 예, 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얘기할 때 그리스 쪽, 유럽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유가의 급락 이런 것들로 좀 이유를 많이 끄집어내면서 시장을 분석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변화점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쪽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늘 그리스 때문에 유로화가 1% 넘게 급등했었죠.
자, 그런데 그 유로화는 이머징 증시와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유로화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개시하는 시점, 그러니까 3월 전후로 해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었는데요. 그리스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를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오늘 중으로 10970원을 넘기게 되면 11845까지 1184 1180 11,800 죄송합니다. 11,845원까지는 그다지 큰 저항이 기술적 저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독일과의 어떤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면, 그래서 또 그리스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고 따라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전고점까지 좀 항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그 양적 완화를 ECB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유로화의 강세 전환과 동시에 이머징으로도 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이게 한정된 자금과 재화 속에서 어느 쪽에 힘의 균형이 크냐, 뭐 이런 분석들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쪽이 코스닥 대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가 강하다면은 낙폭과 대주 위주의 시장 주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뭐 IT나 수출주 중심의 시장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언제나 거래소 대형주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살 때 조금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실적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종목 주로 사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 관련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